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 이은재 대표의 놀라운 공간에너지 진실을 밝힙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은 공간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란 무언가, 에너지란 결국 일을 하는 힘의 능력, 이 부분을 가지고 우주가 일을 하는 힘의 능력, 자연이 일을 하는 힘의 능력, 생명이, 그리고 과학이 이제 에너지를 규정할 때, 에너지를 힘이라고 할 때 어떻게 과학이 규정한 에너지가 이제 법칙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과학이 에너지의 나름 운동 상태를 규정을 했는데, 바로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중세의 천동설처럼 정말 진정한 우주의 에너지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지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1법칙은 에너지는 변환이 이루어지게 될 뿐이지 이제 총량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 법칙 1인데, 이 부분이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과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절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지금까지 밝힌 것은 물질의 상태를 우주 전체 구성에서 4%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미국에서 우주 탐사를 하는 그 과정이 전진되면서 우주에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물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를 회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추정되고 있는데, 추정되는 거죠. 그 암흑물질을 못 찾았으니까 힘의 영향만 찾은 거죠. 은하계를 돌리는. 그래서 암흑물질이 23%,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한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살무트 등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벨상이 수상된 얘기가 우주의 팽창을 다룬 얘기. 우주의 팽창은 허블에 의해서 다뤄졌지만 우주의 팽창을 이루게 되는 힘이 암흑 에너지의 영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암흑 에너지. 왜냐하면 수축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엔 팽창의 힘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전체 우주의 구성은 물질 4%, 암흑 물질 23%, 암흑 에너지 이제 72% 이렇게 되는 4, 23, 7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려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암흑물질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암흑 에너지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다 이해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주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온 시동설처럼 우리가 규정한 에너지 보존 법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아까 1장에서 얘기했던 재구조화 과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은 나름대로 가구를 만들듯이 재구조화를 톱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인류가 진정 에너지를 바르게 쓰는 길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더 확장되거나 수정돼야 되는, 진정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 작동법을 이해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에너지 작동을 이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지금 과학자들은 절대 무오류라고 하는 부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입력된 에너지보다 출력된 에너지가 절대로 클 수 없다. 그것은 물질의 세계에서만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알다시피 현대과학에서 잘 얘기되었죠. 잘 알다시피가 아니라 현대과학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과정을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텅 빈 무에서 유가 생기는 과정을 동양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양자요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의 움직임 상태를 이제 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막스 플랑크에서 양자 개념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양자란 말을 쓰는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광자의 이제 양자가 된 상태고, 광자가 여러 개 모여지면 전자기기가 생기는 거고, 이 양자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쌍이 생성됐다가 마이너스 상태와 플러스 상태가 제로가 되는데, 이게 비대칭이 될 때 꼭 하나 나오고 하나 반쪽 나오고 이러면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대칭이 되는 상황이 되면 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어떤 입자의 추전 같은 이런 걸로 양자 요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로 현대 물리학에서도 양자 요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데, 이 양자 요동에 맞게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식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냐면, 이 양자 요동을 일으킨 에너지는 누가 만드는가? 이 에너지를 바로 이제 우주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현대 물리학은 우주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좁게 규정을 하면, 입자가 스스로 입자를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거 대표적인 얘기가 1970년대 노벨 물리상을 수상한 벨기에 물리학자가 엘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아 프리고진은 물질이 어느 날 스스로 자기 조직 능력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프리고진의 얘기를 창발성, 스스로 발현한다, 창조적으로 창발성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창발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힘이 지금 과학자들이 규정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우리는 짚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0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자와 반입자가 출현할 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이 자연으로 나타나면, 자연에서는 물질적으로 규정된 에너지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규정한 어떤 극한의 너머 에너지를 쓰고는 있는 거죠. 단지 과학이 자기네들이 규정한 상태의 얘기를 지금 이제 과학이 규정한 아주 극한적인 값은, 우주가 빅뱅이 생겼다고, 빵 터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빵 터지는 순간의 극한 시간은 10의 43분의 1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은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는 그 너머로는 우리가 계측할 수 없다. 근데 말 그대로 우주는 무한대거든요. 43승일 수도 있고 430승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잴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에너지 법칙이 부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법칙을 우주적으로 잘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자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자연은 물질이 규정한 에너지, 과학이 규정한 물질적인 힘으로서 에너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입력보다 출력이 꼭 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 우리 우주의 운동, 진동이라고, 파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우주의 요동 상태에 나를 잘 맞추는 구조 틀을 만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에너지 힘을 잘 쓰는 초과 효율 같은, 과학이 규정한 사실은 우주적 효율이죠. 우주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우주적 효율을 지금까지 에너지 법칙에서는 입력보다는 출력이 반드시 작아야 된다. 100을 넣었으면 적어도 110이 안 나타난다. 120이 안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에서 보면, 산에 가면 수많은 뭐 나름대로 나무들에서 감이 열리고 밤이 열리고 뭐 솔방울이 열리고, 이 나름대로 그 아웃풋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입력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주의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에너지를 지금 과학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물질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구성비로서 자기 힘을 드러내는 생산성을 창조성을 드러내는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에너지 법칙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과학이 에너지 법칙을 나름대로 반드시 내가 쓴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적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작게 써도 정말 제대로 효율성 있게 나름대로 생산성이나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법칙으로 보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이 된다든지. 두 번째의 에너지 법칙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트로피 상태가 되는, 그럼 엔트로피 상태는 혼돈의 상태가 돼버리는, 왜냐하면 기름을 만원어치 뭐 10리터든 100리터든지 넣고 갔으면 기름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흩어져 버리니까 이런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쓸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 에너지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우주는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우주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생명이나 또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는 광물조차도 혼돈 상태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혼돈에서 다시 질서가 시작이 되는 상태로 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어떤 모양새 있고 나름대로 단단한 형태의 나름대로 상이 생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좀 무한이라 그럴까요? 혼돈이라 그런 상태에서 질서가 생기는, 또 생명도 엔트로피로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역전시키는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은 내가 쓰는 에너지 때문에 하루하루 뭐 결국 그래 사망이 이르긴 하지만 이것이 정상화되는, 이것을 우리는 신진대사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체대사작용, 이 부분들의 작용이 구성비만 틀려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이런 엔트로피 역전시키는 개념이 너무 물리학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시냇물의 여울목입니다. 몸에서는 경락이고, 여울목이라는 건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생기니까 이 부분이 속도가 생기다 보면 속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한강물이 속도가 계속 증가되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해질 텐데 중간중간에 이 속도를 호흡 조정하는, 마치 경락처럼 그 지점을 여울목이라는, 돌멩이하고 물살이 굽이굽이 돌아치는 이 호흡 조정이 되지 않으면 유속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돌면서 자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무르 나름대로 성질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정화를 이뤄내는, 이 여울목 같은 기능을 인체로 얘기하면 경락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호흡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마치 노래를 부를 때 숨을 나름대로 쉬지 않고 숨 차서 노래를 못해. 뭐 좀 오래 해본다고 하더라도 한 곡줄을 뭐 숨을 들이쉬지 않고 내쉬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자연에서도 바로 그런 경락이랄까 여울목과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갈래질 시켜주는, 이게 나름대로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도 그 지점까지를 얘기해야 엔트로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엔트로피 지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주와 자연의 운동 법칙을 따라서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주는 귀중한 교두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학이 규정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통째로 부정을 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반드시 많이 써야 된다. 에너지는 비용을 들여서 써야 된다. 저비용을 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단위가 됐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뭐 나노나 반도체처럼 작은 단위를 가지고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반드시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체계를 만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력학 법칙이든 에너지 법칙이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규정짓든 이 부분을 우주적으로 사고하고 확장을 하다 보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면 초효율이죠. 이 부분들이 절대로 연구운동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주 자체도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데, 마치 연구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의 개념은 초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운동, 연구 엔진 그런 건 자연계에서 우주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주의 무한조차도 자기를 변환시키는데, 이 자기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과학은 물질이, 오직 물질만이 의식을 가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과학은 신을 부정하는, 신이 이 나름대로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의식은 물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유물적 사고를 인류한테 계속 강제한다고 할까요? 뭐 세례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막시즘이나 뭐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나 과도하게 뭐 민주주의 사회가 안 된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물론자들 뭐 그래서 물질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폄하하는데, 실제로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서는 순간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보다도 철저한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유물론자라고 하는 새로운 세례를 우리한테 계속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들을 송두리째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뭐 생각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친구 사이 우정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가치는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것을 과학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부정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이 너무 협소한 세계에서 규정을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게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걸로, 그 얘기는 유물적이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도 좋다는 거죠. 결국 수많은 종교들이 과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것이, 과학은 유물론적인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철저히 우주에서 시작된 삼라만상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과학적인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없는 종교나 종교 없는 과학이 서로 반쪽짜리의 나름대로 모습으로 인류의 스승력을 자임했던 거죠. 오늘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종교도 유물적인 것을 배격하는 듯 싶으면서 물질이 만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런 우주적 나름대로 에너지랄까 우주의 힘을 받아서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유물적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우리는 n분의 1로 신도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우주의 힘을 우리가 배폐해서 이 형상을 우주적 나름대로 운동을 위해서 이 형태가 존재하게 됐다가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물질 덩어리 하나라고 보는, 말은 이제 형제님 자매님도 하고 뭐 저사님 보살님 얘기하지만 실제로 종교가 그렇게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신도로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사고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물질 세계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더
근원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이런 족보가 없어지면서 아들이 혼자 난 스스로 태어나서 이렇게 마치 부처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자는 나는 하나하나의 다른 존재처럼 우주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지 내가 혼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게 아닌데 유물론 운동의 사고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속뜻은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힘만을 과학은 선호한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힘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학은 필연적으로 기계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통제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이 됐든 생각이 됐든 정신이 됐든 이것도 입자로 약물로 통제하는 세계에는 내가 좋지만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의 영역은 과학이 다룰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과학적인 세계라고 보게 된다는 거. 근데 비과학적인 세계는 굉장히 영역이 제한된 세계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마치 비과학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자란 게 아닌가, 우리가 인간이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비과학적인 세계를 잘 들여다보려면 결코 모자란 게 아니다라는 잘 들여다보려면은 예술도 비과학적인 세계죠. 종교도 비과학적인 세계죠. 자연 역시도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지만 자연이 작동하는 에너지 세계는 비과학적이죠. 왜냐면 에너지 법칙에도 나름대로 안 맞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보다는 상위의 에너지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의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2000년이나 거듭되게 계속 우주를 부정하고 천동설로 부정하고 또 에너지 법칙으로 부정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공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법칙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전문적인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나름대로 다른 존재가 만나는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 시스템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사색하게 되고 또 사색을 넘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세계를 열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끊임없이 공간 에너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빛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됐지만 빛이 원천인 세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왜 가능하냐? 우리가 우주에서 그 뿌리를 두고 파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을 우리가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연구 엔진, 연구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우주적인 흐름을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에너지 체계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일부 전진된 게 지금 겨우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장대에 걸림대에 매였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효용성이 있거나 안정성이 남대로 담보된 현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 최초로 1972년 성장의 한계라고 로마 클럽에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에너지는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 공간 에너지죠. 공간 에너지는 맞는데 공간 에너지가 점점 하강이 이루어지면서 우주 공간 에너지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지상 공간 에너지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앞에 머릿말은 우주 빼고 지상 빼고 지하 빼면 다 공간 에너지인데 이는 MC 자성처럼 하나가 뭉쳐지고 계속 분자 사슬처럼 고분자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물질이 될 때 이 화석연료가 될 때
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닌가를 최초로 지각하기 시작한 게 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우리 성장이 여전히 가능한가?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이것을 다시 받은 게 유엔에서 1987년 우리 모두의 미래는 과연 열려질 것인가? 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35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인류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과학이 규정한 것만 따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너지만 쓰다 보니까 다 써버린 거죠. 마음껏 통제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허가증을 발급한 거죠. 과학이. 에너지는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에너지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임자고 못 가지고 있는 놈 뺏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서구 열강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석탄이든 석유든 철강이든 목재든 그래서 내 나라 에너지가 없다면 남의 나라 가서 뺐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그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는 전기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이제 비로소 태양에서 바람에서 뭐 해류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입력된 에너지보다 출력된 에너지가 클 수 없다는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우주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입력된 에너지가 뭔가 출력된 에너지가 뭔가 입력된 에너지 자체를 근본 설정 출력된 에너지는 반드시 작지만 이 에너지를 잘 쓰게 되면 지금 물질이 규정한 보다는 입력된 에너지 작은 것 같지만 이제 원자를 넣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원자 안에 담겨있는 힘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원자 폭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질은 얼마나 많은 원자가 여러분들 쌓여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된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 이럴 때 공간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함부로 쓰고자 한다든지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초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공간이 에너지 원천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다시 진짜 우주적 에너지 보존 법칙,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아무 물질처럼 보이지 않지만 회전력을 가질 수 있고 보이는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이게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축소판이랄까 상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하나에도 암흑물질적 성격과 암흑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에너지 법칙이 규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간의 에너지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